투입한 돈이 1억 2,6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얼마가 되나요? 잔금이 5억 네. 4천만 원 정도 돼요. 아... 4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업주부예요. 오늘은 금융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 채널에 보통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나오셨었는데 전문가분이 오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그 김성일 작가님 모셨는데 김성일 작가님께서는 국책은행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 프리즘 투자자문에서 최고 투자 책임자로도 근무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모시고 제가 알토란 같은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은행원으로 한 20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투자자문사에서 투자 전략도 만들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퇴사를 하고 지금은 이렇게 책을 쓰고 많은 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아,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전문가분들 뵐 때 너무 리스펙하고 또 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투자에 참고하고 하긴 하지만 항상 의문이 드는 부분이 이 전문가분들이 개인적인 투자도 정말 성공적으로 잘 하고 계실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먼저 작가님의 개인적인 투자 스토리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을까요? 아, 저는 원래 공대를 나왔어요. 컴퓨터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정말 금융의 문외한이었습니다. 오, 의외인데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예금 적금의 차이도 몰랐고 네. 그런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은행에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IT 부분으로 이제 입사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은행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예금하고 적금 금리가 왜 차이 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금융맹이였어요. 네. 그렇게 이제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은행에 입사해가지고 입사 동기가 영업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동기가 펀드를 한번 가입해달라.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적립식으로. 그래서 그냥 알았다. 그러고 이제 가입을 했는데 네. 한 1년, 2년쯤 있다가 우연히 그 계좌를 봤어요. 네. 잘 체크를 안 하는데 우연히 봤는데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 네. 네, 그때 당시에 10몇%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지셨겠네요. 네,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게 뭐지? 네. 그러면서 이제 펀드로 투자를 시작했어요. 아. 주식도 공부하고 펀드도 공부하고 그게 벌써 한 20년 됐는데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아 이거 금융 공부를 왜 지금까지 아무도 나한테 이런 공부 하라고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그 은행에서 보내주는 대학원을 보내주는 제도가 있어요. 네. 한참 열심히 일하고 네. 많이 인정받고 그럴 때라 신청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운이 좋게. 네, 갈 때 제가 금융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가서 금융공학 석사를 가가지고 MBA 과정이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좀 제대로 좀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 이후에는 조금 더 투자가 더 또 이제 성공적으로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그 이후에 또 개인적인 투자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결혼을 2006년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아내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가 2007년이었어요. 그래서 첫 아이를 갖고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멀었거든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길래 제가 아내한테 퇴사를 권했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투자해서 나온 성과가 아내 연봉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우와, 네, 정말 그때는 투자 굉장히 잘 됐어요. 2006년, 7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투자를 잘한다고 오해를 했죠. 뭐 저는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공부도 열심히 했고 분산도 많이 해놨고 막 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빵 터진 거예요. 네. 불과 1년도 안 돼서 금융위기 빵 터지고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항상 이 건방져질 때 그렇죠. 네. 눌러주죠, 누군가.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2008년에 금융위기 빵 터지면서 뭐 주가 반토막 났죠. 그리고 뭐 신흥국 펀드는 60~70% 막 손실 났어요. 네. 그때가 차이나 막 이럴 때. 맞습니다. 차이나 엄청 인기 있었고 브라질, 러시아 뭐 이렇게 해서 브릭스가 뭐 한참 유행하고 주가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그 반토막 날 때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시작을 한 게 2007년 고점이 아니고 그 전부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올랐다가 반토막이 났는데 제 원금보다 손실을 보진 않았어요. 오, 다행이네요. 네. 계좌는 한 3분의 1
정도가 날아갔지만 아. 아무리 분산을 해놨어도 이제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거죠. 날아갔지만 뭐 원금을 아직 손실당한 상태는 아니었고 그리고 버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출이나 레버리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고 그래서 그냥 버텼어요. 버티고 나서 2009년에 확 오르는 걸 또 눈으로 봤죠. 아, 네네. 그러면서 계좌로 느꼈고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공부를 새로 하게 됐어요. 2008년에. 왜냐하면 그전에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산이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분산이 됐다면 2008년 하락기에 네. 덜 빠졌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마이너스 30%가 넘게 빠졌어요. 제 포트폴리오 전체가. 그러면 이게 분산이 제대로 안 됐는데 왜 안 됐을까를 공부를 했죠. 왜 안 됐을까 공부를 해보니까 아무리 나눠놨어도 상관관계가 높은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네. 네네. 그냥 종목만 나눠놨지. 그렇죠. 예. 그 중국 펀드도 사고 브라질 펀드도 사고 러시아 펀드도 샀는데 같이 올라갔다 같이 빠진 거예요. 분산이 안 됐던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이 안 된 상태였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공부를 이제 새로 하게 됐죠. 처절하게. 왜냐하면 전 재산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당시에는. 열심히,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 재산이 들어갔는지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2002년, 3년, 4년, 5년, 6년 네. 계속 올랐잖아요. 네. 당연히 저는 충분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제가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전 재산이 들어가 있었죠.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네. 그래서 수익이 날 때는 아내의 연봉을 벌 정도였고 손실이 날 때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깨졌죠. 네. 지금은 이제 그때는 많이 흔들렸어요.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공부를 더 먼저 해요. 분석 다 하고 리서치하고 논문도 보고 책도 읽고 한 다음에 다 끝나면 그때 투자를 하고 한 번 투자를 집행을 하면 이제 바꾸지 않아요.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는 업그레이드를 하죠. 왜냐하면 시장에 이제 새로운 ETF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때마다 분석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지만 기본적인 철학 자체는 뭐 바뀌지 않고 덕분에 이제 지금도 전 재산이 투자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흔들리거나 괴롭거나 잠 안 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저희들은 보통 이제 일단 투자해놓고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네, 그 부분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또 현재는 이제 실제로 투자하는 내용을 블로그나 이런 데도 다 공유를 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의 투자금으로 또 이제 최근 몇 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제가 2019년도에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연금 계좌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유리하다, 절세도 많이 된다 라는 내용을 책을 쓰고 제 연금 계좌들을 그때 다 개설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쓰려고 연금 계좌를 개설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직접 하려고 제 연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책에 담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책이 나오기 전에 전 그 계좌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말에 계좌들을 개설하고 19년 1월부터 이제 돈을 넣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 그 다음 IRP 계좌, ISA 계좌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매달 제가 계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계좌 공개하는 이유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실제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는 좋았어요.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빵 터졌죠. 네. 첫 번째로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저는 똑같이 리밸런싱 하면서 그 계좌를 계속 공개를 했고 뭐 그 다음에 시장이 계속 상승하다가 또 2022년에 굉장히 하락했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매달 뭐 유튜브랑 블로그에 계좌를 계속 공개를 했어요. 계좌를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은 항상 흔들린다. 자, 근데 내가 흔들려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이런 투자 철학이 있고 이 전략을 꾸준히 운영한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좌의 잔고도 제가 계속 오픈하는 이유가 이게 돈이 들고 나가면 티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는 돈 함부로 빼기 어렵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그렇죠. 네. 1년에 납입 한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고 있고 지금 개인연금에 2억 원 좀 넘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은행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받은 돈이 IRP 한 1억 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IRP에 한 2천만 원 정도. 네, 19년부터니까 한 6년 정도 계속 납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다 납입해요. 연초에 무조건 들어가요. 네.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익률은 최근에 조회를 해보니까 IRP 계좌 같은 경우가 ETF로만 싹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 계좌 수익률이 지금 4년 반 정도 지났는데 누적으로 39.5%, 네. 네, 그리고 연환산으로 계산해 보니까 7.7%, 네, 네, 그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은 누구나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정말 산 증인으로서 몇 년 동안 네. 보여주고 계신 거네요. 퇴직할 때까지 계속 보여드리려고요. 아, 그리고 네. 퇴직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찾았느냐, 네. 이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쵸. 네, 그런 것도 같이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거 계속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지금까지의 투자 스토리와 또 투자 성과까지 들으니까 정말 찐 전문가이시면서 투자자이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내신 신간 내 아이를 위한 마법의 돈 굴리기 라는 책에 담긴 전략이 또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요 아이를 위한 종잣돈 만들기 요 전략에 대한 힌트를 유대인의 성인식에서 얻으셨다고. 이 책에서 유대인을 사례를 많이 들어요. 네. 유대인들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한대요. 그때 굉장히 큰 돈이 축의금으로 들어온대요. 친척들,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이 돈을 부모님이 계속 굴려주는 거예요. 아, 돈이 혹시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보통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해요. 오, 네, 꽤 큰 규모네요. 네, 거의 상속, 증여 수준으로 네. 굉장히 해준다고 하고, 이 큰 돈을 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관리하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혹은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준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 부모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예금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식, 채권, 예금 같은 거에 분산해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냐면 탈무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 삼분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탈무드에 보면 이제 이런 지혜를 얘기해 주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세 개로 나눠라. 그 중에 하나는 사업에 넣고, 그 중에 하나는 투자, 하나는 예비로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이제 2000년 전 버전이고,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업이라는 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랑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변동성이 큰 상품. 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버전으로 말하면 경작료가 계속 나오는, 네. 꾸준히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자산이라고 보면 채권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예비로 놔두라는 거는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놔둘 수가 있는데, 이렇게 3분할만 해도 꽤 괜찮다. 경험적으로 안 거죠. 근데 지금은 유대인 3분법을 그 당시에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네. 사업이나 토지나 다. 그 목돈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ETF 같은 상품들이 있으니까 되게 간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어서 네. 이렇게 분산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만 분산하면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뭐냐면, 저 주식? 아, 그래, 알았어. 근데 어디 주식을 해야 돼? 네. 이런 궁금증이 나오죠. 네. 그럼 한국 거, 미국 거, 미국 좋다던데? 네. 이런 궁금증이 나와요. 그래서 자, 어디가 더 좋은지 알면 사실 분산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몰빵을 하면 되는데, 네. 어디가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쵸. 앞으로.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랑 나눠요. 채권 같은 경우에도 국채를 위주로 하고, 채권도 한국, 미국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예비로 놔두는 거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금, 하나는 현금, 이렇게. 그리고 이제 6가지 자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6가지 자산을 분산해서 이제 넣으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렇게 분산을 한 근거가 명확히 있어요. 탈무드에서는 이제 지혜를 넘겨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포트폴리오 이론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됐어요. 미국에서 1950년대에 이제 처음 이론이 나왔고, 그 이후로 한 70년 넘게 연구가 됐기 때문에 네. 되게 다양한 방법론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런 자산들을 편입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드린 거죠. 그럼 지금 말씀 주신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이 자산 배분 투자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포트폴리오 이론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포트폴리오 안에 어떤 것들을 넣느냐에 따라서 네. 위험이 낮아지기도 하고 네. 높아지기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투자자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에 몰빵했잖아요. 네. 그럼 포트폴리오 안에 테슬라 100%인 투자자인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70%를 넣고 30%는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
이분은 두 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네네. 그러면 이 자산 배분 투자법에 따라서 내 아이의 종잣돈을 만족할 만한 규모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에서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밝혀주셨어요. 매달 30만 원, 큰 돈도 아니에요. 매달 30만 원을 꾸준히 내 아이를 위해서 투자해주면 5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전략, 구체적인 숫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책에서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좀 가이드 드리고 그거 모으면 얼마나 돼에 대해서 계산을 해드렸는데 먼저 이제 3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왜 30만 원이냐? 네. 사실 부모님들이 돈이 없거든요. 늘 돈이 없어요. 돈이 다 어디 가는지 학원비도 모르겠어요. 내고 뭐 네. 유치원도 보내고 뭐 돈이 먹이고 없는데 네. 3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지원금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지원금도 다 쓰지 말고 그거 아이 거니까 네. 아이를 위해서 저축한다 생각하시고 한 30만 원 정도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안을 드린 거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배분 투자 방법으로 하면 수익률이 아주 높진 않아요. 한 7.2%, 네. 7에서 8% 이 정도 나오거든요. 고수익률로 하게 되면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저축한 금액이 7,200만 원이 되고요. 오, 네. 그때 잔고가 1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아, 왜냐면 수익률이 있으니까 계속 불어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20살에 만약에 대학을 간다고 치면 당장은 돈 쓸 일이 없잖아요. 네. 부모님이 이제 대학 등록금 정도까지는 준비했다라고 하면 당장 돈 쓸 일이 없으니 계속 제가 굴려주는 거죠. 부모님 네. 계속 굴려주고 아이가 결혼할 무렵 한 35살 그 정도의 이제 결혼 정년기라고 하면 네. 그때 결혼을 할 때 뭔가 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만약에 모아준다고 했을 때 저축한 돈이 1억 2,600만 원이 되는데 요게 얼마가 그때 되나요? 모은 잔금이 5억 네. 4천만 원 정도 돼요. 아, 한 4배 정도 늘어난 거죠.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 이 기간이 길어서 그래요. 이 투자라는 게 그 부자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래의 부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종잣돈이랑 곱하기 그리고 수익률의 기간을 제곱한 값이랑 이렇게 곱하기가 돼요. 네. 결국 수익률도 중요하고 투자 기간도 중요한데 종잣돈은 상대적으로 별로 안 중요해요. 생각보다. 네, 지금 종잣돈 30만 원이었잖아요. 네. 한 달에 30만 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부모님도 할 수 있고. 그것만 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수익률도 그냥 예금에 넣어놓으면 안 돼요. 예금 수익률로는 절대 이 돈을 못 만들고요. 네. 뭐 7%, 5에서 10% 정도 수익은 누구나 신경 쓰면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 정도 만들고 핵심은 투자 기간이에요. 투자 기간이 제곱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지금부터 20세, 35세까지면 20년, 30년이 넘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에서 이 최종 잔고가 확 불어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간은 가장 공평해요. 누구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네. 태어나면 30 몇 살 다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누구나. 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이런 집도 많을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 커버렸잖아요. 십몇 년의 시간을 버린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네. 투자에 활용했으면 꽤 큰 자산을 모을 수 있었는데 아이를 위해서 아이 명의로. 근데 그 시간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해야 이 투자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네. 그 투자 기간은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렌 버핏을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전 세계 5위 부자잖아요. 재산이 한 130조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분들이 10조 정도 있거든요. 혹시 버핏의 재산의 90% 이상이 60세 이후에 모인 거예요. 버핏 나이가 올해로 93세거든요. 어머, 네. 60세 때까지 모은 것보다 그 이후에 모은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의 복리를 활용하신 거예요. 네, 네. 물론 투자 실력도 좋았지만 이 기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활용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투자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투자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빨리 시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지금 당장 뭐 해라 뭐 이렇게 마음 급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귀찮아서 미뤄두면 그만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귀한 자원을. 네.
그래서 일찍 시작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네네. 그러면 보통은 종잣돈이 적어서 내가 나중에 물려줄 돈이 많이 없을까봐 고민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적은 종잣돈이라도 이 긴 시간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이게 만족할 만한 이런 수준의 종잣돈을 내 아이에게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종잣돈 적어도 돼요? 시간 길면 돼요? 이거 좋은데 그래도 이것도 투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올바른 방법으로 또 올바른 종목에 해야지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올바른 방법으로 작가님께서는 그 자산배분 투자법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산배분 투자법은 초보자한테 적합해요. 네, 초보자 그리고 바쁜 사람.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집에서 아이 돌보느라 바쁘신 분들이 굉장히 작은 시간만 할애하면 되거든요. 네. 개별주 종목으로 들어가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종목 분석해야 되잖아요. 재무대표도 봐야 되고 그쵸. 그 회사에 무슨 다른 소식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근데 굉장히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한 종목만 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만 2,000 종목이 넘고 네. 미국까지 하면 뭐 10,000 종목이 넘는데 언제 그걸 다 분석을 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경쟁사도 봐야 되고. 네. 그래서 뭐 산업 분석도 해야 되고 매크로도 봐야 돼요. 그거 언제 다 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네. 물론 개별주로 하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는데 과연 그걸 할 시간이 있느냐? 그쵸. 일단 시간에 문제가 있어요. 똑똑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자산배분 투자법으로 시작을 했고 여전히 하는 이유가 직장생활 하느라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종목 분석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산배분 투자도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재밌어서 저는 이걸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초보다. 내가 초보 투자자고 내가 지난 뭐 4년, 5년 동안 주식을 해봤는데 막상 뚜껑 까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배워봤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신 분들은 자산배분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 연금이나 아이 계좌 같은 건 자산배분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손 갈 게 없거든요. 한 달에 5분? 또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해 놓고 굴러가게 놔두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다른 투자 방법 있잖아요. 뭐 네. 성장주든 가치주든 이런 거는 자기 일반 계좌에서 해보는 거예요. 아, 네. 연금 계좌에서는 어차피 개별주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일반 계좌에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뭐 퀀트 전략이든 뭐든 이런 걸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계좌를 같이 보세요. 어느 계좌가 더 마음 편하고 어느 계좌가 꾸준히 수익이 나는지 그렇게 해서 뭐 이 두 가지를 했는데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하는 투자 방식이 뭐 3년, 5년 지났는데 자기한테 너무 잘 맞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 이거는 뭐 5에서 10% 정도 기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15%씩 계속 나. 예를 들어서 2022년 같은 하락장을 겪었는데 난 안 빠졌어. 그리고 난 빠졌어도 괜찮아. 라고 하시면 그분은 그 투자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하시면 돼요. 이것도 바꾸셔도 되죠. 근데 이걸 6개월 해보고 1년 해본 다음에 아,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확 넘어가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겪으셨을 거예요, 아마. 20년, 21년에 주식도 오르는 거 보고 아무거나 사도 다 올랐으니까 그죠. 그러다가 22년에 확 맞고 난 누구 여기는 어디 막 이런 네.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차피 투자가 다 알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하면서 좀 배우면서 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을 올인하지만 않으면 된다. 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뭐 배당주 투자든 아니면 TQQQ 뭐 이런 세배 레버리지 투자든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넣지 마시고 최소한 2년 이상 시장이 올라가고 하락하는 걸 한번 겪어봐야 돼요. 절대 이론적으로 하는 거랑 내가 몸으로 겪은 거랑 그렇죠. 다르잖아요. 심리. 네. 네. 결국 심리거든요. 근데 이 심리 관점에서는 자산배분 투자만 하는 게 없어요. 시장이 반토막 나도 얘는 뭐 10% 20% 빠지거든요. 네. 그럼 충분히 상대적으로 견딜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꾸준히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목은 어느 순간인가는 꼭 매도를 해야 돼요. 이익 실현을 하든지 손절을 하든지. 네. 근데 이제 지수 ETF를 투자한 경우에는 손절의 개념이 없어요. 그쵸. 예, 이익을 확정시켜야 되는 개념도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쵸. 쭉 수익이 계속 누적되고 계속 재투자돼요.
네, 그래서 종목 선정처럼 이 종목 이제 먹을 거 다 먹었으면 다음 종목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독자분들이 이제 많이 메일 보내시는데 또 그러실 수 있죠. 네, 다 좋은데 그 5% 10% 벌어가지고 언제 부자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뭐 개별주나 뭐 해주식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는 하나 체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워렌 버핏의 수익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워렌 버핏이 그렇게 큰 부자 된 건 그 20%의 수익률을 5, 60년을 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신 분인 거죠. 수익률, 높은 수익률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그리고 버핏의 최근 20년 수익률은 10%가 안 돼요. 연. 아, 최근 20년은요? 네. 그래서 2000년 이후로 보면 네. S&P 500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아, 요거는 몰랐던 사실이네요. 네. 이건 수익률이 높지 않아요. 버핏의 수익률의 대부분은 7, 80년대, 90년대까지. 그때는 1년에 3, 40%씩 났어요.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최근 20년은 생각보다 성과가 좋지 않고 그리고 미국 주가 지수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여요. 저도 분석해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래서 고수익을 노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내 전 재산을 하는 건 위험하다. 그리고 아이 거는 좀 빼놓자. 아이 거는 좀 안전하게 굴리자.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 이 자산배분 투자법이 내 계좌의 투자보다 내 아이를 위한 종잣돈 할 때는 정말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 자산배분 투자법으로 이제 이 자산군별로 어떤 ETF들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좀 구체적인 ETF를 좀 예시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의 자산군으로 나눠요. 네. 6개가 주식 2개, 국채 2개, 대체 투자 현금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 미국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눴어요. 선진국, 하나 신흥국 네. 이렇게 나눴고 거기 안에 상품들은 이제 제가 책에 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ETF들은 같은 지수를 추종하면 비슷하게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보수가 낮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움직임이 거의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이 움직이게 하려고 만든 게 ETF라서 그래서 같은 유형의 ETF들 중에서는 보수가 싼 것 그리고 운용 자금이 큰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ETF를 선정을 하셔야 되고 책에는 그걸 이제 감안해서 다 선정을 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해주신 투자법으로 쭉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이게 한 번에 자녀한테 목돈을 딱 주고 그 금액을 쭉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달 적립식으로 조금씩 투자를 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도 많이 이제 받는 질문인데 일단 계좌 자체를 부모 명의로 할 건지 자녀 명의로 하는 게 좋은지도 많이 물어보세요. 네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그럼 이제 작가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제 계좌에 아이들 세뱃돈이랑 용돈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굴려주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낫냐 증여하는 게 낫냐라고 얘기하시면 첫 번째로 내가 증여할 금액이 크다 라고 하시면 증여를 하고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증여 같은 경우에는 내가 2천만 원을 증여를 해서 10년 동안 2천만 원은 세금이 없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그거는 어디다 나오니까 2천만 원을 증여했는데 증여할 때 이걸 딱 증여 신고를 하면 세금이 없어요. 근데 이 돈이 신고를 깜빡하고 안 했어요. 근데 자녀 명의 계좌에서 계속 불어났어. 5천만 원이 되면 그때 생각이 나서 증여 신고를 하면 5천만 원을 증여한 게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왜 증여를 안 하냐. 첫 번째로는 제가 아이들 계좌 만들 때는 계좌 개설이 너무 불편했어요. 자녀 명의 계좌 개설 하려면 직접 창구에 가서 해야 되고 번거로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매할 때도 제 계좌가 아니잖아요. 너무 불편해서 그냥 제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아이들 세뱃돈 용돈 받았던 거 큰 목돈을 다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편리해요. 그리고 절세 계좌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SA 계좌 같은 경우에 이제 세금 혜택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성인만 가입이 가능해요. 아이명의로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려고 하면 ISA 계좌 같은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이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아이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 이거 네 이름으로 된 통장이야. 그리고 얼마를 모아서 현재 얼마가 돼 있어.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금융교육이 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물어보죠. 항상 물어보잖아요. 세뱃돈은 왜 다 가져갔냐? 내 그쵸. 세뱃돈은 어떻게 되고 있냐? 물어봐요. 네. 근데 저 그때마다 설명을 해줘요. 엑셀로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뭐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네. 한 16년 정도 불렸잖아요. 그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총 모인 자금이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잔고가 한 1,500만 원 되거든요. 그 50% 수익이 났는데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 높은 건 아닌데 5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 입장에서는 큰 자기 돈이죠. 돈이니까. 네. 자기 돈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아빠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때부터 설명해줘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네. 뭐 국채, 금, 달러 이런 거 설명하면 이제 금은 알아요. 실물 있잖아요, 금반지. 그쵸. 네, 그래서 금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 가격 움직여. 이렇게 움직였어. 이런 거 설명해주고 네. 금반지 한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이런 거 자연스럽게 그냥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달러도 이제 알더라고요. 미국 돈이라는 걸. 네. 네, 미국 돈이라는 거 알고 있어서 미국 돈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 줄 알아? 뭐 1,000원, 1,300원, 1,100원 이런 얘기 가볍게 하고 네. 그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얘기도 해요. 이거를 한 번에 주입식으로 하면 어차피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슨 경제 강의처럼 되는데 내 돈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먼저 물어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기 네. 돈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볍게 해주고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또 가볍게 얘기해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시는 게 10년에 2천만 원까지 비가 샌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에 넣어주는 게 낫냐 아니면 따로따로 넣어주는 게 낫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자녀를 위해서 자녀한테 줄 돈이 내가 지금 2천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지금 해주시면 되죠. 네. 왜냐면 거기서 또 굴러가야지 복리가 쌓이니까요. 근데 내가 없는데 이걸 할 필요는 없고 내 2천만 원 있는데 굳이 이걸 나눠서 쪼개서 뭐 30만 원씩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마다 계속 저축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아이 계좌도 마찬가지고 본인 계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절대로 자기 일반 통장에 놔두지 마세요. 쓰게 돼요. 맞아요. 네, 뭐 카드사에서 투자의 빼가기도 관점 이런 게 하고. 아니라 맞아요. 카드사에서 빼가기도 하고 네. 쓰게 되고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그쵸. 집에 뭐가 고장나요.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뭐 고향집에 부모님이 뭐 어디 뭐 그렇죠. 임플란트 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돈을 다 찾아서 물론 안 드릴 수는 없는데 네. 투자에 돈을 넣어 놓으면 돈을 묶어 놓으면 좀 덜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바로 넣으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네. 책에서 제가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게 투자를 망치는 선입관 바로잡기라는 챕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맹신하는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라. 이 말에도 약간의 오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량주에 장기 투자라. 너무 네. 좋은 말이잖아요. 네. 그 명저들에도 많이 나와요.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량주가 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사전적인 정의는 굉장히 좋아요. 배당도 잘 주고 주가가 오르는 기업. 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주는 다 시가총액 상위주예요. 그렇죠. 뭐 1등부터 10등 네. 보통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죠. 그걸 우량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량한 거 맞죠? 삼성전자 우량하죠. 누가 생각해도 우량해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너무너무 우량하고 훌륭한 기업이에요. 요즘에 엔비디아, 테슬라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회사가 우량한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돈 넣었는데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회사들은 이미 우량해요. 앞으로 더 우량해질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앞으로 더 성장할 거고 앞으로 더 주가가 많이 오를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우량하냐를 봐요. 예를 들어서 애플에 투자해서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은 2000년 초 IT 버블 때 들어간 사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정말 그때는 똥값이었거든요. 정말 쌌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시장만 봐도 이런 주식에 2022년 하반기에 뭐 60%씩 빠졌거든요. 이런 미국 테크주들이 그때 들어갈 수 있었느냐. 네. 그때 들어갔으면 올해 뭐 60%, 뭐 100%막 올랐잖아요. 엔비디아 170%. 네. 이 수익을 얻었겠죠. 근데 과연 들어갈 수 있었느냐. 어렵다는 거예요. 알아도 어려워요. 알아도. 그런데 우량주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그냥 막연히 시가총액 상위주, 유명한 회사, 그리고 내가 핸드폰 쓰니까 이 회사 산다 라고 많이 하시는데 나랑 밀접한 거 생활에서 그래서 내가 뭐 애플 핸드폰을 쓴다고 해서 내가 애플 기업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애플 안 좋은 회사라고 저는 말할 능력이 없어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혹은 30년 전으로, 미래로 갈 수는 없으니까 네. 돌아가 봤을 때 그때 시가총액 상위주, 그때 우량주는 뭐였을까라고 보면 전혀 다른 회사들이 나와요. 네. 굉장히 놀랍지만 한 10년 전만 땡겨봐도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가 계속 1등이었고 네, 네. 그건 뭐 거부할 수 없는 증거지만 네. 삼성전자가 가장 수익률이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네. 음. 그리고 뭐 글로벌 시총이나 미국 시총을 따져봐도 10년, 15년 전에는 다른 회사들이 쫙 깔려 있어요.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정유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그리고 은행주들도 많았어요. 지금처럼 테크 기업이 쫙 깔려 있진 않았어요. 아. 그때도 10위 안에 있었던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합니다. 아.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총 상위 10개를 샀으면 하나 정도만 수익이 꽤 잘 났고 나머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쵸. S&P 500보다도 성과가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고 덥석 샀다가 손실을 보거나 널뛰기 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한테는 그렇게 저는 추천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아. 두 번째로 이제 우량주의 장기 투자라, 이 장기 투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네. 보통 이런 많이 알려진 주식, 이미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의 과거 성과를 보여줘요. 네. 10년, 20년. 네. 어마어마합니다. 뭐 연 20, 30% 막 나요. 근데 과연 그렇게 투자할 수 있었느냐? 못해요. 작년에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손 떨려요, 손 떨려. 가슴 떨리고 잠 안 와요. 그쵸. 거기 뭐 1, 20만 원 넣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 뭐 몇 억 넣어놨으면 잠 안 와요. 연봉이 날아갔는데.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 온다고 하고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고 하고 뭐 불안감이 뭐 극도로 달아오르죠. 그 상황에서 계속 이걸 장기 투자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평균 투자 기간이 1년이 안 됩니다, 주식 투자자의 평균 투자 기간이 1년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아름다운 말이고 설명하긴 좋아요. 설명하기 좋은데 실천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이 말 믿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공부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제일 좋은 공부는 사는 거예요. 네, 뭐 100만 원어치 테슬라 사보세요. 그럼 공부가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산 배분 투자도 모든 자산을 자산배분 투자해라. 전 이런 얘기 절대 안 드려요. 아이 거, 그리고 내 노후 자금, 이런 거는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범위를 계속 넓혀야 되거든요. 근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지식의 범위에 따라서 투자 가능성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를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부모님들, 어른들, 자녀 금융교육에 대해서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자녀 금융교육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가 금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자녀가 자동으로 배웁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뭐 책을 보셨거나 영상을 뭐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 하는 거 보고 따라한다고. 예.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직장 생활도 바쁘고 너무 바쁜데 금융 공부를 왜 하냐, 언제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지금 40대라고 치고 30대, 40대라고 치면 직장 생활 앞으로 얼마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네, 정도 전후죠. 근데 20년 이후를 생각해 보시면 60세부터 100세까지 40년을 직장이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쵸.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0.1% 금리 더 주는 저축은행을 말버스 타고 가서 가야 돼요. 네. 그죠? 그 투자예요. 리스크를 테이킹 하는 거예요. 저축은행이 망할 수도 있거든요. 리스크 테이킹하고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는 게 예적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 결국 40년의 시간을 투자를 고민하면서 수익을 고민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젊은 지금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자녀들도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배울 거거든요. 최소한 금융 공부를 하면 사기는 안 당할 수 있어요. 그쵸. 노후자금 뭐 몇 억 모은 거를 엉뚱한 펀드에 넣어가지고 90% 이상 날리고 이런 거 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모르면 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기꾼은 안 없어지거든요.
그런 건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작가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작가님 개인적으로도 좀 어떤 투자 목표나 계획을 갖고 투자를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누구나 계획이 있죠. 누구나 계획이 있는데 저의 투자의 계획은 적정한 수익률을 얻어서 부를 증진한다예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한 20년 하다 보니까 대박 내서 은퇴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파이어족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분들이 20년, 21년에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셨어요. 코인으로 버신 분, 주식, 부동산 뭐 다양한 네. 있었는데 22년도에 싹 들어갔어요. 그렇죠. 단어가 좀 사라졌죠. 네, 많이. 왜냐하면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걸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알게 됐고 제 투자 실력 역시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전 알아요. 대신에 한 5에서 10%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네. 그 정도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적정한 수익률이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신에 큰 부자가 되고 당장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데 이게 복리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길면 충분한 자산이 형성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연금 계좌를 잘 채워 넣어요. 1년에 납입 한도를 다 채워 넣고 그 연금이 불어나는 것들을 보고 한 번씩 계산을 해봐요. 네, 통합연금 포털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 포털에 가면 자기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연금 정보 다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 번씩 조회를 해봐요. 그리고 나서 이게 수익률 얼마로 계속 굴러가면 내가 몇 살에 은퇴를 하고 그때부터 얼마씩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 싹 계산을 해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네. 나 이 정도 돈이면 생활하는데 충분하겠다. 그러면 뭐 앞으로 노후 계획은 어느 정도 됐으니 그럼 내가 몇 살까지 일하면 될까? 그 다음에 계산이 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5년을 간두고 싶어요. 그럼 5년 후까지 얼마를 저축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굴러갈지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다음에 돈이 좀 부족해. 그럼 5년 더 하는 거죠. 네, 5년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부장이 되고 이사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도 다 퇴직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사가 되려고 임원을 달려고 트라이 한다고 해도 확률은 굉장히 적잖아요. 맞아요. 주말 없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좀 자신감이 생겨요. 백이 생겨요. 부모님 백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내 백이 생겨요. 연금백. 그럼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한없이 이 일을 해야 되나라는 좀 절망 같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연금 빌딩이라고 하는데 보통 건물 사시는 이유가 월세 받으려고 그쵸. 하잖아요. 근데 연금도 한 달에 얼마씩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차곡차곡 연금 빌딩을 쌓아간다라고 생각해요. 한 채 쌓았고 방이 5개 있어요. 뭐 방마다 얼마씩 나오겠죠. 또 한 채 쌓고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퇴 준비가 그렇게 두렵지 않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은퇴 준비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빨리 대박 나면 빨리 은퇴하는 거고. 맞아요. 시기의 차이일 뿐. 네. 대박이 안 나면 계속 일하는 거죠. 은퇴 시기가 늦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일단 급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고 뭐 노동의 가치도 당연히 중요하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투자에 큰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그 김성일 작가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들이 꼭 내 아이를 위한 종잣돈 모으기뿐만 아니라 내 계좌를 운영할 때도 또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투자를 할 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투자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작가님의 신간 내 아이를 위한 마법의 돈 굴리기 굉장히 또 쉽고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 쉽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